자, 해설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10에서 13번 갑시다. 오늘 성자체 13쪽 있죠?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연관되는 기출 적는 칸에 얘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25년 6월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와 형성 원리.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와 형성 원리. 말 그대로 구조니까 지금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 지문에서는 2문단하고 3문단에서 MCH와 암모니아의 구조 나와 있죠? 어떻게 파악할 건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화면 봅시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끊어지기가 쉽다. 이런 예시까지 나와 있었거든. 이런 서술까지.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 방금 읽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지. 됐나? 네. 이 지문도 약간 그런 쪽으로 이 내용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왜 쉬워졌냐? 그냥 수소 원자가 몇 개인지만 물어봤거든. 그냥 수소 원자가. 그래서 난도를 그런 식으로 좀 낮춘 거죠. 아마 이 정도까지 한번 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구성해 볼래? 라고 요구했으면 좀 많이 까다로워졌을 겁니다. 힘을 좀 뺀 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연관 기출 하나 더 있습니다. 21년 수능에 3D 합성 영상의 생성 지문이 되겠습니다. 3D 합성 영상의 생성 지문. 21년입니다. 22년은 그 어라운드 뷰 지문이죠. 아니, 저거 연도에 좀 10년. 21학년도. 22학년도 수능은 어라운드 뷰 지문 나왔었죠? 기술 지문. 차량에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 자, 여러분 열거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A 그리고 B 또는 A, 5월 B라고 하면 2개가 구별되니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2개가 구별되니까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똑같다면 그냥 A라고 얘기하지 A 또는 B, A 그리고 B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에 두 번째 열거하는 순간 뒷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건데, 자,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자, 그 다음에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총 3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그쵸? 3가지. 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니까 여기서 얘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이니까 얘도 이제 크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라는 건 뭐랑 관련이 있는 얘기인 거지? 공간적인 위치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정점들이 간격이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그러니까 각달라게 서두에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어붙이는 형식인 거죠. 되나? 자, 그럼 이 지문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쭉 밑줄 쳐봅시다.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된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 쭉 밑줄. 아니 여러분 굳이 이거 뒷부분에 생산과 저장, 운송, 추출, 활용 이거 딱딱 나눠서 붙여서 서술할 게 아니라면 그냥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열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구체화된 문장과 연결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1문단의 네 번째 줄에 수소 생산 보이죠? 생산 네모치고 수소 생산. 다음에 한 줄 밑에 저장 및 운송 네모치고 저장 및 운송. 자, 그 다음 달라. 첫 번째 줄에 저장 및 추출 네모치고 다음에 3문단에서 여섯 번째 줄 수소 추출 보이죠? 추출 네모치고 추출. 자, 마지막 단락이 첫 번째 줄에 뭐가 보이죠? 활용법이 보이죠. 됐나?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얘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서두에서 나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연결해서 붙이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열거되는 순간 A는 B, C, D, E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 다음부터 A는 A란 말로 잘 안 나와. B, C, D, E 이렇게 말바꿈을 하죠. 보통 이감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 같은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열거되는 순간 이거 세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거 세 가지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성찰지에 14페이지 같은데 14페이지. 성찰지에 14페이지. 1문단에 생각의 정리 있죠? 1문단에 생각의 정리. 거기에다가 이거 적어봐. 이거.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 질문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6평에서 10에서 13번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열거가 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이거 생각 정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 얘더라. 됐죠? 자, 다음에 여러분 2문단 갑시다. 2문단. 자, 2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거의 없다 밑줄. 거의 없다 밑줄. 거기 날개 쪽에 있죠? 날개 쪽에 연관 기출문제 하나 적어봅시다. 23년 6월달 모의평가 이중차분법. (23년 6월달 모의평가 이중차분법). 이런 것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자꾸 쉽게 내는 거 보니까 좀 무슨 생각인 건지. 근데 뭐 이감이든 바탕이든 상상이든 지금 국어 사설업체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가원은 작년 수능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별로 동의 못 하겠죠. 그죠? 나도 별로 동의 못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너무 쉬웠는데 변별이 잘 안 된 것 같거든? 근데 평가원은 되게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6평 이후에 신문기사 쏟아진 것만 봐도 그렇죠. 공교육만으로 성공적으로 변별해냈다. 그러니까 9월달 모의평가 다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 올해 9월이나 수능도 좀 이 정도 난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에서 살짝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독서와 문학이 9평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기조로는 크게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되는 이 생각은 뭐냐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놀랍고 신비한 태도보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다. 끝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 꼭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뭘 보고서 쉽게 내려고 난도를 조절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냐면 뭐 아까 법지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 앞에 화면 보시다 화면 23년 2월달 모의평가 이중차분법인데 앞에 내용 생략돼 있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적용하기 어렵다야 적용이 불가능하다야? 적용하기 어렵다죠. 맞습니까? 근데 선지에 그 당시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내용이치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아니야. 근데 정답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위험이 거의 없다. 여러분, 위험이 아예 없는 거야?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거야?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었던 거죠. 됐나? 네, 난도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MCH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이해됐지?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위험성 기준으로 뭐가 더 많니? 정리. 그냥 이 정도로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이 이미 있었다고. 자, 그러면 모두에 대한 얘기인 건지 또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건지 이거 두 개 구별해 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칭과 특칭 이거 구별해 줘라. 이게 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나? 자, 근데 이건 좀 격가지고 아까 두 가지 이 지문에서 이 구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수소 원자 몇 개지? 구조를 생각하면서 좀 독해주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얘와 관련해서 이 지문에서는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죠? 됐나? 자, 그 점 고려해서 지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봅시다.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청정에는 주머니인 수소 내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된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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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각각 구체화될 거다. 이미 예측했었죠? 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의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 맞습니까? 됐죠? 자, 다음에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에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액화하는 경우에는 얘는 해결이 돼. 얘는.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위험성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 때문에 액상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자, 이 문단 갑시다. 자, 액상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수소의 저장과 그 다음에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맞죠? 추출에는 톨루엔과 MCH라는 두 화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톨루엔은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데 이거 분자 하나당 이 짝을 2개씩 만든다. 맞죠? 여기서 수소 원자는 총 6개가 존재하겠지. 됐나?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구조 맞습니까? 문장의 뜻이 MCH의 구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는 뭐 구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요소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위험성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 다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거의 없다라 그랬으니까 위험성이 있기는 있다. 그렇죠? 이것도 구별해 줘야 돼. 아까 25일이었죠? 23년 6월달 무의평가 이중자분법. 그 다음에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서술이 되고 있는 거냐면 먼저 구조 얘기하고 장점 얘기하고 한계 얘기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에 대해서도 짝 맞춰서 구조 얘기하고 장점 얘기하고 한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된다? 근데 내가 뭐 이과생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있죠? 액상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보입니까? 액상 밑줄. 액상.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액상이라 그랬으니까 1문단에서 액화시키는 순간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액화시키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근데 얘도 액상의 형태인 거지. 액상. 그럼 액체니까 그럼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장점만 언급하고 있죠? 위험성이 크게 낮아졌다. 맞습니까? 왜? 내 틀린 말 하고 있나? 아니면 정정해줘야 돼? 조금? 아, 조금이야? 화학 배경식적으로 틀린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몰라? 아무튼 간에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액체 상태니까 여기서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한 거는 해결이 안 된 게 아닌가? 아니요? 어떻게 다른 거죠? 수소가 일반 상태에서 그냥 기체인데 좀 수소의 특성이 얘는 수소 말고 다른 걸 이용한다는 이유가
이거는 이런 상호 상태에서도 이런 액체를 쓸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문에 나와 있나? 문문나 첫 번째 생각 그 저음성 게 액화수소 그거라는 건데 이거 자체는 그냥 아, 후에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구나. 수소 자체를 액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것과 결합시켜서 액상의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냐? 아, 그런 얘기네. 오케이. 그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출제 부분이 될 수 있었겠는데? 이것도 해결된 거죠? 철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도 틀릴 뻔 했는데. 맞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문과니까. 나는 국어 선생이지. 근데 국어 선생이라도, 구별했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구별시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자, 계속 가겠습니다. 3번에 가보면,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가 분자 하나당 3개 존재하는 거죠. 3개. 됐습니까?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장 및 운송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성은 크게 남아있다. 됐죠? 자,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여기 밑줄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열분해가 있죠? 근데 다시 여러분, 이거 뭐에서의 추출 방식이야?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는? 여기서 추출 방식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추출이 따로 있었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 끌고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나 같으면 이런 것도 내용이 문제 하나 냈을 것 같은데. 됐나?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수소 추출 방식은 바로 얘와 관련된 내용인 건데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 몰수의 비는 2대 1대 3이 된다.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그럼 전환율은 뭐고 부반응은 뭐냐? 개념적이 뒤따라 나오겠지.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그러니까 부반응이란 건 엉뚱한 물질이 생기지 않는 것과 관련된 성질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12번에 정답 4번. 얘는 금방 인정할 수 있겠죠? 문제는 크게 까다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보면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위치에 따른 현상. 위치에 따른 현상. 위치에 따라서 현상 구별해서 정리해주면 어렵지 않게 이 내용도 정리할 수 있는데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극에서는 밑줄.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공급된 수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이온은 밑줄, 전해질을 통해 다음에 전자는 밑줄, 도선을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통해 어디로 이동? 얘로 이동. 환원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밑줄, 환원극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됐죠?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맞죠? 얘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 13번의 정답은
3번. 여러분, 문제는 빡세게 해설 안 해도 되죠? 됐나?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다 이거 별표 3개짜리예요. 오늘 지문 자체가. 그래서 왜 3개짜리냐면 문제는 쉬운데 또박또박 읽어보면 건져갈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기출문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확인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관모의 평가를 다시 풀더라도 여러분이 뭐 바탕모의고사 풀더라도 쉬운 문제 나왔다 그래서 그 지문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 문장 또박또박 읽어보고 의미를 되새겨야 근본적인 독해력이 계속 연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14에서 17번인데 지문 위에 적어봐. 독해의 개념. 독해의 개념. 그러니까 얘는 별다른 테크니컬한 독해 매뉴얼은 없고 그냥 문장 또박또박 읽어서 생각 정리하면 금방 쭉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알겠죠? 금방 쭉 뚫어낼 수 있다고. 자, 별다른 언제 주지 않을 테니까 이 지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시작.
자, 그만 같이 갑시다. 자, 1문단.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끊어주고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는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문장 단위로 끊어 읽었으니까 이해해야죠. 즉, 인간 중심주의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의인 거지?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내용이 뭐죠? 그쵸? 인간과 정보의 관계인 거지. 됐습니까? 인간과 정보의 관계.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관조한다. 그쵸? 그러니까 읽고 생각 정리하니까 그날부터 연결이 돼서 금방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와의 비교는 그 축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인간과 정보의 관계. 맞습니까? 다음에 여기 밑줄.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인간과 정보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와 정보의 관계.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드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자, 인포그는 밑줄. 네, 여러분,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 무슨 존재라고? 세계 내 모든 존재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서로 정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주면 마지막 단락에 인포스피어 있죠. 당연히 모든 공간이 되는 거죠. 당연히 모든 공간. 자, 계속 갑시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그 친구가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드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여기 밑줄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그쵸? 애쌍초에 모든 존재는 정보적인 존재니까 범죄 구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됐습니까? 자, 이 문항 가겠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여기 밑줄 윤리적 견해의 차이.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의 기준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끊어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 경험주의랑은 뭘 기준으로 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있음의 정의. 말 뜻대로 됐습니까? 문장 읽는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근데 여기 뭐죠?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인포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내 모든 존재는 그냥 있는 거죠. 됐나? 자, 그런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드는 주장한다. 여기 몇 줄?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드는 주장한다. 근데 이게 1문단의 마지막 줄 있죠?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얘랑 묶어서 생각해봐. 그러면 범주의 구별은 안 되지만 뭐의 구별은 되는 거죠? 범주의 구별은 안 되지만 본성에 따른 권리의 구별은 있겠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생각해주면 16번의 답 1번 아니냐고.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16번 왜 이렇게 많이 틀린겨? 자, 계속 갑시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끊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칸트 윤리학과 생명중심 윤리학은 왜 언급하고 있는 거지? 윤리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 맞습니까? 이 범위에 따라서 지금 견해가 나뉘고 있는 건데 플로리드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여기 밑줄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여러분 왜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 범주 구별할 필요 없거든.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인포그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라. 플로리드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하다. 그럼 준이 묻겠습니다. 인포스피어는 어떤 공간일까? 세계 지금 모든 공간이겠죠, 당연히. 됐나? 당연히 모든 공간이겠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어느 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이미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거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된다고. 문자 차분하게. 다음에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 빼먹었네. 마지막에 뉴턴과의 비교가 또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지? 공간의 개념 맞습니까?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과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그렇죠? 애시당초 일문단에서 인포고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 그랬거든. 당연히 공간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겠죠. 됐나? 자, 그러면 뭐 나머지 내용은 각자에게 맡길 텐데 여러분 잘 봐봐. 얘하고 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16번 이 기억니언틱을 리을 미음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쭉 이거 내려가면서 뉴턴하고는 이렇게 비교, 칸트 윤리학, 생명중심 윤리학하고는 얘 가지고 비교, 경험주의하고는 얘 가지고 비교, 인간중심주의하고는 얘 가지고 비교. 됐습니까? 문장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내용 정리 하나씩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지. 근데 16번에 1번을 왜 못 골라내느냐? 내 생각에 좀 뭐라 그럴까? 글을 좀 테크니컬하게 읽으려고 해서 이게 잘 안 보였다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테크니컬하게 읽는다. 좋은 얘기인데 일단 그 기저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개별 문장부터 뚜벅뚜벅 읽어서 정보를 납득하고 누적해 나간다. 그게 밑바탕이 돼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비교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보이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국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1년 내내 수능시험 전날까지 문장 읽고 생각 정리하고 문장 읽고 생각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고 독서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 반복이.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 3번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15번은 마지막 따라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5번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17번 갑시다. 자, 보기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며 듣고 판타지죠, 판타지. 이런 학생이 어딨어.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학생은 빨리 대학으로 보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있으면 친구들이 피곤해져. 그냥 빨리 대학으로 보내야 돼.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는 인공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끊어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칸트든 또는 플로리디든 그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에선 다 동의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하고 뭐 또 구별하고 있는 거야? 책임과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이것도 구별하고 있는 거죠. 됐나?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교통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 여기서 견해가 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 1번 갑시다. AITC에서는 호모포이에티쿠스 이름도 어렵네.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그쵸? 왜냐?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니까. 칸트는 이걸 기준으로 여기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지. 다음에 선지 2번 가보면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인 AITC에서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아니죠. 칸트와 다른 게 아니라 플루리디도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보지. 다만 얘를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얘와 관련해서 칸트 윤리학과 그 다음에 플루리드의 견해가 왜 구별되는지 보기 위해서 추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칸트는 이런 기준, 플루리드는 이런 기준, 맞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준이 보기에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아마 9월이나 수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 다 읽고 보기 문제 들어가면 문제가 쓱 풀리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보기도 추가로 독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잘 생각해봐. 신발하고 텀블러 비교할 수 있습니까? 왜 비교 못하죠? 차이점 천지인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하면 보통 차이점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수능 시험에서는 평가 시험에서는 공통점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비교할 수 있죠. 왜냐? 똑같은 부모라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됐나? 그러니까 뭔가를 비교한다는 건 공통점이 존재하니까 그걸 비교시키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신발하고 텀블러. 그냥 차이점 천지지만 왜 비교할 수 없느냐? 공통점이 거의 없거든. 이해됐죠? 그럼 17번에 2번 있지? 묻겠습니다. 공통점 가지고 정답 내고 있는 거야? 차이점 가지고 정답 내고 있는 거야? 그쵸? 칸트와 다른 게 아니거든. 이해됐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수능 시험에서는 뭔가 비교를 요구할 때 공통점으로 정답을 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둘 다.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중요한데 공통점을 물어보면 보통 허를 찔리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차이점 위주로만 독해하기 때문에. 다음에 선지 4번.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 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그쵸 가능하다고 보죠. 됐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통점, 이 부분이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17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오답률은 16번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뭐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난도와 여러분의 체감 난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독해하니까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눈치를 못 채거든. 그렇죠? 나는 보고서 이번에 시험지 보고서 8번하고 16번이 왜 어려운 거지? 근데 17번은 내가 봐도 좀 어려워. 그나마. 그렇죠? 왜냐? 보통 이 차이점 위주로만 생각하지 공통점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나 쉽지 않거든. 그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하는 문제냐? 읽고 납득하고 읽고 납득하고 낱낱하게 문장부터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연습. 본질에서 몰아주니까. 뭔가 공부를 멋지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국어는 실력이 늘어나도 수학이나 탐구처럼 와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 그냥 독해력이 늘어나잖아. 어느샌가 어려웠던 거를 그냥 쓱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늘어난 게 잘 티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문장을 꼼꼼하게 독해보는 그런 이 학습력이 누적되지 않으면 그냥 쓱 읽어내는 이 느낌이 도대체 오질 않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본질에 집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문 분석 도움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부탁합니다. 제발 입안에는 그런 현상이 없길 바라는데 특히 대치에서 그런 게 많아. 9월달 10월달 되면 이감 시험 문제하고 내 자료 받고 그냥 집에 갑니다.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냥 탐구처럼 공부 많이 하면 진도를 빼게 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없거든. 그죠? 근데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경험이 누적이 돼야 글을 그냥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좀 본질에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지문이 바로 오늘 독서 3번째 지문이 아닌가. 그냥 읽고 납득했더니 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에 연결해 보니까 여기서 범주는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본선과 그다음에 본선에 따른 권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겠더라. 16번에 1번 바로 답 나오는 거거든. 됐죠? 자, 독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나서 문학 해설 이어서 갑시다.